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인규입니다. 오늘부터는 약 3, 4회에 걸쳐서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 및 외교안보 정책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47살의 나이에 흑인 출신으로 처음 미국 대통령이 됐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서는 오바마 대통령 스스로가 담대한 변화, 담대한 개혁을 얘기해서 국내적으로 상당히 큰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약속했던 담대한 변화는 이루어지지 못했고 참담한 실패로 끝나면서 도널드 트럼프라는 정치적 아웃사이더가 새로운 미국의 대통령이 됐고 2017년도에 그러면서 미국의 일극 시대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1989년 냉전의 종식, 91년 소련의 해체로 시작된 미국 일극 시대가 2017년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이제 다극화 시대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 국제 정치학자의 평가입니다. 지금 이제 그 다극화 시대에 새로운 세계 질서를 놓고 지금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이 커다란 쟁투를 벌이고 있죠.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과도 같이 어쩌면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8년이 왜 실패로 끝났는가를 한번 경제와 외교안보 정책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름은 버락 후세인 오바마입니다. 1961년생이고요. 아버지가 케냐 출신 흑인입니다. 어머니는 캔자스 출신 백인이고 그 사이에 태어나서 하와이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아이비 리그 중에 하나인 컬럼비아 대학을 나왔고 대학원은 하버드 로스쿨을 다녔습니다. 특히 그 하버드 로스쿨에서 권위 있는 법학 잡지인 하버드 로 리뷰라는 잡지의 편집장을 지냈어요. 그리고 시카고 대학에서 헌법학 강사 교수를 지내면서 사회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이 돼요. 2004년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연설을 맡으면서 이제 떠오르는 정치 신인이었고 2008년도 대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이 민주당 후보가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힐러리를 꺾고 오바마가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의 존 맥케인 후보를 누르고 47살에 미국 대통령이 됐죠. 케네디 대통령이 43살, 클린턴 대통령은 46살. 그러니까 이 민주당 출신들은 좀 빨리 되면서 뭔가 변화를 이루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오바마 대통령은 담대한 변화를 내세웠는데 결국은 이제 실패를 하고 말았죠. 그 지난번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역량이 부족했기도 했지만 그것도 원인의 일부이겠으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냉전 종식 이후에 클린턴 대통령이 추진했던 금융세계화 그리고 부시 대통령이 추진한 대중동 전쟁 또는 전쟁의 세계화가 초래한 그 어떤 역사의 무게. 그러니까 그 결과는 금융세계화와 전쟁세계화의 결과는 어떤 걸 가져왔냐면 우선 미국과 세계의 경제 양극화, 특히 미국의 경제 양극화, 즉 미국의 빈부격차가 심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외 신뢰도가 떨어졌어요. 2003년도에 이라크 침공도 그렇지만 2011년도에 리비아 까다피를 정권에서 끌어내리면서 미국의 어떤 국제적 신뢰도가 떨어졌고 그 와중에 중국은 2001년도에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그야말로 비약적 성장을 이룹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되죠. 결국 냉전이 끝난 이후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소련과의 체제 대결에서 이겼다. 고로 우리가 마음대로 세계를 요리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자만감 플러스 미국의 대기업과 대금융들을 위한 금융세계화 그리고 중동의 에너지 자원을 장악함으로써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다는 부시의 이라크 모험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미국은 사실은 쇠퇴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이죠. 오바마가 취임한 직후에 소련의 고르바초프 전 공산당 서기장 이 오바마에게 이제 조언을 합니다. 사실 고르바초프는 러시아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제국의 해체와 수모를 어쨌든 초래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고르바초프 자신은 냉전을 평화롭게 끝냈다. 그러니까 냉전이 사실은 그 극한까지 가면 미소 간의 핵전쟁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류가 공멸할 텐데
자기가 먼저 이 핵전쟁을 끝냅시다 해서 냉전을 평화적으로 끝냈다. 그래서 고르바초프 자신은 나는 패배자가 아니라 미국과 함께 냉전을 평화적으로 끝낸 일종의 뭐 승리자라거나 할까요? 그런 자부감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찰머스 존슨이라고 미국의 정치 경제학자, 일본을 전공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2000년도 9.11 사태 전에 블로우백이라는 책을 내는데 블로우백이라는 것은 이제 역풍입니다. 미국이 실행한 비밀 공작이 미국에게 나중에 어떤 부작용을 초래한 경우 역풍을 불었다. 그래서 이제 블로우백이라고 하는데 찰머스 존슨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소련을 이긴 게 아니라 그냥 소련이 먼저 진 거다. 왜 졌냐? 그 국민들의 민생에 써야 될 소중한 자원들을 그 이른바 핵군비 경쟁에 쓰다 보니까 먼저 꼬꾸라진 거다. 그런데 미국도 사실 마찬가지다. 미국은 소련보다는 경제력이 월드 가니까 버티고는 있으나 지금 45년도 이후에 미국이 걸어온 길을 보면 군사 경쟁이었다. 그래서 조만간 미국도 소련과 비슷한 길을 밟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의한 타 국가, 다른 국가나 다른 민족을 지배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고르바초프는 소련을 망하게 한 주역이라는 원망을 소련 국민으로부터 듣지만 러시아 국민으로부터 듣지만 냉전을 평화적으로 끝내는 데 역할을 한 나름대로의 그 비전을 가진 정치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니까 게다가 이제 인종주의가 굉장히 강한 미국에서 흑인 피가 반이 섞인 오바마가 되니까 그때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드디어 미국이 회개했구나. 인종주의에서도 벗어나고 뭔가 하여튼 새로운 세계를 추구할 것이다. 라고 해서 고르바초프한테 한번 이제 그 영국이나 미국의 언론들이 조언을 요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9년 1월 달에 오바마가 취임했는데 3월 달에 영국의 텔레그래프 그리고 4월 달에는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 고르바초프의 이제 조언이 나왔는데 요지는 이런 겁니다. 제국과의 과감한 단절. 이제 소련 제국은 먼저 사라졌는데 아직 미제국은 남아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지구 전 인류에게 좋은 것이냐. 그래서 제국과의 과감한 단절을 해라. 그리고 역사의 진로를 바꾸려면 대담한 이니셔티브를 취하라. 그래서 그러면서 고르바초프가 먼저 얘기한 거는 미국도 당장에 페레스트로이카가 필요하다. 페레스트로이카라는 거는 다시 짓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혁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도 개혁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전 세계의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는 규제 없는 자유시장 정책, 즉 신자유주의를 폐기해라. 그리고 이제 미국이 세계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시대는 끝났다. 소련이 1989년 아프간에서 철수한 것처럼 미국도 이제 이라크, 아프간에서 철수해라. 다시 말해서 신자유주의와 군사주의 또는 군사적 일방주의를 벗어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사실은 뭐 꼭 고르바초프가 아니라도 뭔가 지구 전체 차원에서 어떤 평화와 안보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신자유주의와 군사주의가 문제라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어떤 공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이 핵전쟁과 기후위기였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이러한 고르바초프의 이야기는 쇠기의 경일기로 끝납니다. 실패한 정치가라고 할 수 있는 고르바초프의 얘기를 오바마가 제대로 듣지 않았겠죠. 어쨌거나 오바마 대통령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먼저 시작되자마자 자기의 어떤 담대한 구상들을 막 펼쳐내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2009년 4월, 그러니까 취임하고 한 석 달도 안 됐을 때예요. 체코 프라하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핵 없는 세계를 만들겠다.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만들겠다고 천명을 합니다. 대담한 거죠. 그래서 그의 말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해요. 이 말 한마디로. 사실은 이제 2007년도인가에 헨리 키신저나 샘넌, 리차드 루거 같은 미국의 정치인 학자들이 이 핵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인류의 골칫거리다. 핵을 없애는 한번 그런 대담한 시도를 해보자라는 글을 월스트리트 저널인가에 실었어요. 어쨌든 체코 프라하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핵 없는 세계를 만들겠다라고 선언한 것만으로 그의 말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2009년 6월 달에는 이집트의 카이로 대학에 가서, 즉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직도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지속될 때예요. 그때 카이로 대학에 가서 미국과 이슬람 국가들이 새로운 시작을 한번 해보자. 그 시작의 바탕은 뭐냐? 정의와 진보, 관용과 인간 존엄의 바탕을 둔 그런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보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이 지금 군사력으로 압도하고 통제하려는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이
상호 존중하면서 정의와 진보, 관용과 인간 존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보자 라고 아주 좋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실행이 됐으면 좋았는데 그냥 말로 끝난 겁니다. 우선 그 체코 프라하에서 2009년 4월 달에 한 핵 없는 세계라는 거는 노벨상을 받은 지 1년도 안 돼서 그냥 뒤집힙니다. 2010년이 되면 그때 가을인가에 향후 미국의 핵무기를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30년간 1조 달러를 쓰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완전히 거꾸로 된 거죠. 핵무기를 없앤다더니 핵무기를 현대화하기 위해서 30년간 1조 달러를 쓰겠다고 그래요. 이 액수가 나중에는 2조 달러까지 늘어나는데 어쨌든 핵무기를 안 버리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카이로 대학에 가서 미국과 이슬람 국가들이 정의와 진보, 관용, 인간 존엄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를 끝낼 즈음인 2016년쯤 되면 전쟁은 이라크, 아프간을 넘어서 거기서는 대충 끝났다고 하지만 파키스탄, 예멘, 소말리아, 리비아, 시리아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중서부의 차드, 말리, 니제르 등 거의 어떤 이쪽 중동 동서로 쫙 번져버립니다. 사실은.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을까를 이제 봐야 되는데 우선 이제 오늘은 경제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2009년 1월 20일 날 오바마가 대통령에 취임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오바마의 당면 과제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2008년 9월 달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를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아프간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 이라크 전쟁은 부시 대통령이 2008년 12월 달에 퇴임 직전에 2011년 말까지 철수하겠다 해서 일단 말하자면 그 종전 방침을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도 이제 미군을 남겨두고 싶었는데 이라크 정부에서 그 미군에 대한 그 면책특권, 미군이 범죄를 저질러도 미국이 처벌하지 이라크가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걸 하다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민간 경비업체만 남겨놓고 미군은 이제 2011년 말로 철수하기로 했는데 아프가니스탄 문제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겁니다. 일단 금융위기는 이제 진행 중이니까 2008년 가을에 시작돼서 계속 진행 중이니까 이것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 처리 과정에서 이른바 그 미국의 금융 경제 시스템을 살린다는 명분 아래 대금융 기업들에 대해서는 대금융 은행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포주기를 해주면서 미국의 그때 그 금융위기로 집을 잃은 일반 서민들이나 또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쥐꼬리만큼도 돈을 많이 안 쓰는 바람에 빈부격차를 훨씬 더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금융위기 극복 과정의 최대 수혜자는 월가의 금융세력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월가 금융세력이 이 위기의 주범 아닙니까? 이 위기를 일으킨 세력들이 월가 금융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요상한 금융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그거를 그냥 마구잡이로 팔아먹다가 탈이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위기를 일으킨 대형 금융기관들은 다 살려주는 반면 그 위기의 피해자인 일반 서민들을 구제하는 데는 거의 돈을 쓰지 않았다. 그 결과 미국의 빈부격차는 또다시 강화됐고 이것이 사실은 트럼프라는 정치적 아웃사이더를 대통령으로 만든 최대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미국의 보통 사람들이 이 금융세계와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전쟁하고 이러느라고 미국 사람들이 못 산다. 이렇게 계속 말하자면 주장하면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클린턴 대통령 때부터 민주당 행정부가 미국의 금융세력과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대선 과정에 필요한 정치 자금을 이 금융세력으로부터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몇천억 달러의 돈을 씁니다. 특히 이제 2010년도에는 대기업의 정치연금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돈 없으면 선거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도 2008년 대선 과정에서 골드만삭스라든가 시티그룹 같은 그 월가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선거 자금을 받았어요. 플러스 자신의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 강요를 월가 출신들로 채웁니다. 클린턴 행정부 때는 로버트 루빈이라는 골드만삭스 회장을 재무장관에 앉혔고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이 로버트 루빈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티모시 가이트너라는 사람을 재무장관 그리고 로렌스 서머스를 백악관 경제위원회 위원장에 앉힙니다. 이 사람들은 루비노믹스, 그러니까 루빈의 경제학이죠,를 신봉하는 사람들이에요. 균형 예산, 그러니까 예산은 적자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서민 생활을 위해서는 사실은 돈을 좀 풀어야 되거든요. 재정적자를 내서라도 서민 생활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거 안 돼. 균형 예산. 그다음에 자유무역, 외국과는 자유무역을 해야 돼. 그리고 금융에 대한 모든 규제를 철폐해야 돼라는 그 루비노믹스의 추종자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
금융위기를 일으켰으면서도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더 공적 지원을 받은 정부로부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별명이 뱅스터, 그러니까 갱스터를 바꿔서 갱스터는 깡패죠. 뱅크스터는 뭡니까? 금융깡패입니다. 은행을 본거지로 깡패짓 하는 그런 뱅스터란 말이 들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2008년 이후 그리고 이제 2008년 가을 이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적 자금을 대형 금융기관에 그냥 그야말로 끝도 없이 한도 없이 퍼주는 반면 일반 서민 구제에는 쥐꼬리만큼 밖에 지불하지 않으면서 이제 미국이 기업 사회주의가 됐다.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인데 사회주의 이 기업만을 위한 기업에 정부가 도와주는.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에 그 이제 2008년 가을부터 2009년 초까지 그 미국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서 저런 정도의 금융 위기가 일본에서 났다면 몇 사람은 할복 자살하겠다. 저렇게 막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폐를 끼쳤는데 그런데 그렇기는커녕 미국 금융기관 CEO들의 보너스는 더 올라갔고 그 금융위기 때문에 기소된 사람, 그러니까 범죄자로 기소된 사람은 영국인가 어느 기관에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쉽게 말하면 이 금융을 통제해야 할 정치 권력이 금융 권력에게 포획당한 겁니다. 금융 권력을 통제 못해요. 정치 권력이 금융 권력 밑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건 그 당시에 빅쇼트라는 그 영화도 있고 인사이드 잡이라는 그 맷 데이먼이 나온 그 당시 영화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관심 있으면 그 영화를 한번 보시고요. 아담 맥케이 감독이 만든 빅쇼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금융위기 때 돈 번 사람들 얘기인데 어쨌든 그리고 인사이드 잡이라고 맷 데이먼이 나온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좀 알만한 사람들은 이 차제에 부패하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바꿔야겠다.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텍사스 대학에 제임스 갈브레이스라는 경제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그냥 명백했다. 딱 한 가지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가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방향은 뭐냐면 정부가 주도해서 금융개혁을 했어야 됐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실 금융기관은 연방예금보험공사의 관리 아래 들어가게 하고 그다음에 예금자들의 예금은 적정한 돈 내에서 정부가 보장을 해주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금융위기를 일으킨 주범인 경영진을 교체하고 금융규제 완화를 위해서 의회 로비를 한 로비스트들도 자르고 그다음에 각 금융기관의 회계장부를 감사해서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을 바로 잡고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사기 행위나 범죄 행위가 있으면 기소를 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해서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일거에 혁신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거대 은행가들의 정치 권력을 축소시켰어야 했다. 그런데 오바마는 이러한 일을 단 한 가지도 하지 않았다. 안 했어요. 다 맡겼습니다. 돈은 계속 퍼주고 연준해서 퍼주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 한 게 이제 이른바 금융기관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스트레스 테스트. 이게 이제 어떤 외부 기가 있을 때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해가지고 거기 통과되면은 괜찮다. 이런 식으로 거의 다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은행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은행들은 2009년에도 엄청난 보너스 파티를 가집니다. 은행의 부실과 범죄는 은폐됐고 은행 임원들은 엄청난 보너스 파티를 합니다. 이 경제학자뿐만 아니라 그 1979년도에 카터에 의해서 연준 의장이 됐고 이후 이제 그 1980년에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달러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시켰던 전설적인 연준 의장 폴 볼커라는 사람 있죠. 폴 볼커라는 사람도 그 당시에 강력한 금융개혁을 촉구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바로 지금 당신 오바마 대통령 당신에게 선택권이 있을 때 그리고 저들 금융기관들이 맨 가슴을 드러냈을 때 월가 패거리들의 심장 깊숙이 창을 박아 넣어야 된다. 저들은 그저 빚을 팔아먹고 사는 장사치들일 뿐이다. 장사꾼들일 뿐이다. 즉 단호한 구조개혁을 해라. 지금이 기회다. 지금 위기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금융기관들을 틀어잡고 이 잘못된 거 고치고 그다음에 이 구조개혁을 하고 금융의 어떤 정상적인 기능을 져야 한다고 했는데 안 한 거죠. 우리는 이제 금융이 대단한 것이라고 해서 금융화를 하고 이랬지만 사실은 80년대 이후에 미국의 금융화라는 거는 아주 고도로 복잡한 방식의 그냥 투기일 뿐입니다. 투기를 통해서 일반 서민들의 부를 빨아먹는 사실은 일종의 기생충일 따름이에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클린턴 이후 역대 미국의 정치인들은 금융 세력에게 포획을 당한 거예요. 선거자금, 정치자금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오바마는 그러한 폴 볼커라든가 뭐 경제학자들이 말한 금융개혁을 안 했거나 또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월가 금융가들이 적반하장격으로 아주 뭐 도도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뭐 7천억 달러를 비롯해서 그 뒤에 양적 완화까지 포함하면 몇 조 달러를 썼다는 건데 그 지원된 공적 자금으로 거액의 보너스 잔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3월 달, 그러니까 취임하고 한 2달 후죠. 예? 미국의 13개 거대 금융기관 CEO와 회동을 했는데 아주 공손하게 부탁을 했답니다. 나는 여러분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돕고 지키려는 겁니다. 그런데 대중과 의회의 분노로부터 여러분을 지키려면 보수 문제 같은 데서는 좀 자제를 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너스를 좀 덜 좀 받아가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 금융개혁은 꿈도 못 꾸고 보너스만 좀 덜 가져가야 대중이나 의회가 덜 분노할 텐데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도 무시했습니다. 2009년도에 금융가 C에서 뿌려진 보너스가 1280억 달러, 2010년도에는 1350억 달러인데 이게 각각 사상 최고액이랍니다. 금융위기 낮은보다 훨씬 많이 갔다는 거예요. 반면에 금융위기가 사실은 이제 주택 융자를 바탕으로 한 건데 그거를 뭐 갚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막 퍼지고 커져가지고 전체 금융계 위기가 온 건데 그런 그 주택 그 융자를 갚지 못해서 집을 잃은 사람들이 약 940만 가구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거의 구제를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이 주택들이 뭐 블랙스톤 같은 사모펀드로 넘어가서 또 다시 이제 부동산 값이 오르는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어쨌든 이런 그 집을 잃은 중산층 또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최소 1조 2천억 달러를 써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요청을 했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나는 그것을 할 정도의 정치적 자본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 자신이 없어. 그래서 딱 반만 썼다 그럽니다. 한 6천억 달러. 그러면서 미국의 빈부격차가 더 한층 격화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2010년도에 미국의 500대 기업 CEO의 연봉이 평균이 1140만 달러라요. 우리 돈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150억 됩니까? 이게 전년 대비 23% 오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노동자 평균 급여의 340배예요. 이게 1980년도에는 미국에서 그 CEO와 일반 노동자들의 연봉 차이가 42배였다고 그래요. 42배가 343배가 돼요. 30년 만에 8배가 늘어난 거예요. CEO하고 일반 노동자들하고.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심한 거냐면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그 앵글로색슨계에서도 이 차이가 22배예요. 미국은 343배, 영국과 캐나다는 22배, 일본은 11배, 사장과 일반 노동자 차이가 11배. 그러니까 미국의 격차는 영국, 캐나다보다 15배, 일본에 비하면 30배. 그러니까 CEO가 그야말로 독식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통계를 보면은 2009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그러니까 2년 동안이죠. 미국의 국민소득이 5,050억 달러가 늘었는데 그중에 기업이 가져간 몫이 4,650억 달러이고 임금 부분은 오히려 220억 달러가 줄었답니다. 다시 말해서 1981년, 80년도에 국민소득 중에서 기업 수익의 증가분은 약 10%에 불과했는데 2009년도에 가면 그게 85%가 돼요. 또 다른 통계를 보면은 2010년도 경우에 소득 증가분의 93%를 상위 1%가 다 가져갑니다. 1%가 93%를 먹어요. 증가된 부분에. 나머지 7%를 99%가 나눠 가진 겁니다. 특히 상위 0.01%. 정말 상위 중에 아니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이게 한 1.1만 5천 가구쯤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가 가져간 게 37%예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들으면 1970년도 이후에 비관리직 노동자, 그러니까 이제 육체노동하는 사람들이겠죠. 비관리직 노동자 임금은 10% 이상 줄었어요. 그런데 1979년부터 2005년 사이에 상위 1%의 소득은 480% 늘었습니다.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대기업, 대금융이 독식을 하는 체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뉴욕타임스 출신의 언론인 크리스 헤지스가 한마디로 미국 경제의 상황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기업이 미국을 강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완전히 미국은 가진 놈들이 몽땅 독식하는 그런 사회가 된 겁니다.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이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미국 가족의 순자산, 그러니까 이제 한 가구의 재산이 2007년부터 10년, 그러니까 2007년부터 2010년, 그러니까 3년 사이에 약 40%가 줍니다. 2007년도에 평균 자산이 12만 6천 달러였는데 2010년도에는 7만 7천 달러예요. 정확하게 39%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이 줄어든 거죠. 특히 고졸 미만 학력 가구인 경우에는 54% 감소했다고 그래요. 절반 이상 줄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2010년도의 경우 빈곤선 이하인 미국 사람이 4,620만 명. 1958년도에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최고로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2011년이 되면 월가 점령 운동,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의 도화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기관들은 더 부자가 되고 대기업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 반면에 중산층 이하들은 그야말로 거지가 된 거죠. 이 밖에도 오바마는 부시 행정부 때 시행된 부자 감세, 이게 원래 10년 시한으로 시작했는데 부자 감세를 또 연장시켜요. 또 세금을 또 깎아줘요, 부자들한테. 반면에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혜택은 또 줄였습니다. 이게 클린턴 때도 그랬어요. 레이건 때부터 내려온 걸 또 따라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부자들을 위한 경제정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바마가 해나가니까 한 언론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원래 이게 경제나 사회 정책은 대통령하고 국민이 한편이 되고 재벌이 한편이 돼서 싸우는 게임이었는데 이제 보니까 대통령하고 재벌이 한 팀이 되고 국민이 한편에 떨어진,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정치 세력과 정치 엘리트와 경제 엘리트가 일반 국민들을 그야말로 착취하는, 골을 빼먹는 그런 시스템이 됐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그 경제학자인 그 프린스턴 대학의 폴 크루그만 교수도 기가 막혀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을 비판합니다. 한때 우리에게 영감을 주었던 정치인 오바마, 왜 이렇게 초라해졌는가? 이 맹하고 소심한 인간은 누구인가? 도대체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가? 공화당과 뭔가 협상을 하면서 일반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부자들을 위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 이 협상하는 태도를 보면 오바마가 먼저 자신과 타협해서 일찌감치 양보를 해준 다음, 벌써 이제 협상하기 전에 양보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공화당과 열심히 협상해서 결국은 더 많은 양보를 해준다. 즉 부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양보를 계속 해나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라고 강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위기 이후에 오바마의 사회경제정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를 위한, 부자에 의한 부자의 경제정책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도널드 트럼프라는 어떤 파퓰리즘적 인물 또는 미국 정치계의 초당적 합의, 자유주의적 세계 패권 추구를 부정하는 사람이 대통령에 오르게 되는 요인이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케네디 대통령이 43살에 1960년도에 대통령에 당선됐고 클린턴은 92년도에 46인가요? 그리고 오바마는 47살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클린턴, 오바마 다 마찬가지로 케네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은 3년도 못 채우고 63년 11월 달에 암살이 됐고, 이 클린턴과 오바마는 둘 다 첫 번째 중간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결국 기득권 세력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클린턴은 1946년생 베트남 반전 세대이고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제일 처음에 내건 게 전국민 의료보험이었어요. 그러니까 OECD에 가입한 선진국 중에서 전국민 보편 건강보험이 없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거를 세게 밀어붙였는데 결국은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94년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게 상하원을 다 내줘요. 집니다. 이게 40년 만입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의회에서는 강했는데 40년 만에 민주당이 집니다. 이때 왜 이랬냐면 이른바 복음주의 기독교 또는 기독교 우파 세력들이 정치에 대거 참여하면서 공화당의 의석을 확 늘려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공화당 하원의장 뉴트 깅그리치라는 사람이 미국과의 계약 이런 걸 내세우면서 하여튼 이 민주당 정부 행정부를 엄청 괴롭힙니다. 그래서 뭐 예산안까지도 합의를 안 해줘가지고 1월 초에 막 연방정부가 뭐 셧다운 되기도 하고 엄청 고생을 합니다. 결국 그러고 나니까 클린턴은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보수와 진보의 가운데 길, 안전한 길로 가겠다, 안전빵으로 간다 하면서 보수적 정책으로 선회를 한 거예요. 그래도 뭐 전쟁은 좀 자제하고 했다지만 결국은 대금융, 대자본을 위한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오바마 역시 2010년도 중간선거에서 패배합니다. 이때는 티파티라고 해서 공화당의 그 민초들,
일반 국민들이 공화당에 대거 들어오면서 공화당의 중간선거 승리를 견인하는데, 이 사람들은 오바마가 흑인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합니다. 뭐 출생권 운동이라고 해서 어떻게 흑인이 되느냐. 말하자면 공화당 내 이 사람들이 극우입니다. 사실 공화당을 극우로 견인해요. 그러면서 이제 오바마도 이제 이 의료보험 개혁을 시도했는데 결국은 후퇴를 했고, 그냥 하여튼 의회에 입법을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가지고 행정명령으로 통치를 해갑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금융세력, 전쟁 세력의 이익에 반하는 것은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미국 사회 전체가 보수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981년도 레이건이 당선되면서 시도된 신자유주의 혁명, 그리고 2001년도에 부시가 시작한 테러와의 전쟁, 즉 금융세계화, 그다음에 전쟁의 세계화, 이런 것으로 미국이 보수화되면서 일개 대통령이 그것을 뒤집어도겠지만 결국은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라는 새로운 유형의 대통령이 나타난 거죠. 오늘은 이제 그 금융계획을 계기로 미국의 경제가 더 양극화가 심화됐다. 그리고 이것이 트럼프 당선에 굉장히 주요한 요인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이라크 전쟁은 대충 2008년도를 기점으로 마무리가 됐고, 실제 철수는 2011년입니다만 아프간 전쟁을 비롯해서 이 대중동 지역에서 이 오바마 행정부의 군사정책 또는 안보정책이 어떻게 됐는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